돈 습관을 바꾸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돈 없어도 돈 모으는 법. 유튜버 무한 배터리 강력 추천. 도서 출판 시목. 추천의 글.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백만장자가 되거나 모두가 나에게 달린 문제다. 유튜버 무한 배터리. 월급은 재산을 늘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라는 이 책의 저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물론이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미국의 수백만 가정이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월급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불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잃었다고 해야 할까요? 2012년 말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저는 월급의 100%를 저축해 직장 생활 8년 만에 3억을 모았습니다. 투자로 불린 수익에 대출받은 돈까지 더하면 2020년 초 제 손에는 총 5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까지 부양하면 쉽지 않게 모은 돈입니다. 학창시절 유복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저는 이 혹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반드시 40세 이전에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 하나만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아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월급 이외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월급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실수령으로 250만 원을 받았고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3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4개의 벽, 의식, 주, 교통을 제외하고는 돈을 쓰지 않았고 이 4개의 벽마저도 바람만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얇게 세워 이론까지 저축했습니다. 사는데 필요한 건 정작 몇 개 없다는 게 제 삶의 모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극강의 자린고비로 생활하더라도 월급의 100%를 저축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부업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대학생 때 과제로 썼던 리포트, 취업할 때 쓴 자기소개서, 사회생활을 하며 틈틈이 쓴 영화 감상문 등을 지식거래 사이트에 올려 모두 현금화했습니다. 또한 회사 생활을 하며 받게 되는 각종 기념품, 명절 선물 등 중고 시장에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그야말로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으는데 10년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절약하고 또 절약하며 39세의 나이에 월급만으로도 억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제가 모은 5억은 한순간에 제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주식이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꽤 성공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는 20년 경력의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투기나 다름없는 위험한 주식에 발을 들였다가 5억 전부를 잃고 말았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에서도 굳건했던 제가 주식 호황기인 2020년에 전 재산을 날린 셈입니다. 이렇듯 돈을 모으고 돈을 잃는 건 사회나 환경에 상관없이 모두 나 자신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돈 없어도 돈 모으는 법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절약하는 법부터 투자는 어떻게 하고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등 인생 전반에 걸친 돈과 관련된 필수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를 실천하느냐입니다. 저는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생활 방식을 10년 가까이 따르며 돈을 모았으나 단 한 가지를 간과한 탓에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건 천천히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져라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종목에 투자한 대가로 가진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절약해도 월급이 꾸준히 들어와도 부업을 해도 어느 한 곳에서 구멍이 나면 돈이라는 친구는 우리 손을 너무나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책에 담긴 13개의 요소를 단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생활 속에서 단단히 다져야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5억은 잃었지만 부자가 되겠다는 제 목표와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추천사를 부탁받고 이 책을 읽다 보니 제가 잠시 간과하고 있던 부의 원칙들이 저자의 단호한 목소리도 귀에 쏙쏙 들어왔고 이대로만 하면 다시 부를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 책의 끝에 저자는 말합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돈을 가르치려고 역경과 고난을 선물로 주신 거라고. 아마 이러한 방식이 아니었다면 부자가 되는 법을 영영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저 역시도 지금의 시련을 비싼 수 없는 일을 여기려 합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작은 곳에서도 돈을 아끼며 저는 다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데이브 램지의 실패 앤 성공담을 읽은 여러분은 이미 몇십억을 번 것과 다름없습니다. 돈을 잃지 않고도 귀한 가르침을 얻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한 발 나아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가 있다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는 게 힘들더라도 언제나 파이팅 하십시오. 이 책의 가르침과 함께라면 희망은 언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차례 1장 저축, 2장 돈, 3장 예산, 4장 부채, 5장 신용과 채권 추심, 6장 소비, 7장 보험, 8장 거래, 9장 투자, 10장 은퇴 자금과 자녀 학자금, 11장 일, 12장 부동산, 13장 나눔. 들어가는 걸 제목 수백만 명이 증명했고 이제는 당신 차례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사람을 통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1980년대 후반에 나를 만났다면 아마 지금과는 엄청나게 다른 데이브 램지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당시 나는 부동산 사업을 하며 저지른 어리석고도 위험천만한 실수로 빚의 수렁에 빠져 있다가 겨우 올라오는 중이었다. 그때 그 데이브가 라디오 프로그램 데이브 램지 쇼에 사진을 보낸다면 어쩌다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했냐며 지금의 데이브에게 신랄한 독서를 들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살아생전 새롭게 시작하는 때가 있지 않을까? 저 아래 진흙탕 밑바닥에서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생활이 조금 안정된 후 나는 돈이라는 물건을 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료를 닥친 대로 읽고 성공한 인물을 수없이 찾아다니던 중 내 마음속에 불타고 있던 새로운 소명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1990년 나는 개인 재무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돈 문제로 모든 게 엉망이 된 고객들을 도와주며 내가 힘든 시기에 알게 된 정보를 공유했다. 하지만 몇 년을 못 가 다시 좌절의 쓴맛을 봐야 했다. 나에게 상담을 받던 고객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다들 하나같이 파산 시전을 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 그러면 나는 대체 왜요? 분명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좋아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답했다. 그랬죠. 하지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은 잘 짠 것 같은데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상담실 밖에만 나가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차라리 파산 신청이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고 나니 어느 순간 머릿속 정보가 딱 켜졌다. 상담을 시작하고 몇 년 동안 복잡한 숫자만 들여다봤는데 숫자에선 답이 나오지 않는 게 당연했다. 사람들이 진짜 문제는 돈을 쥐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였다. 행동은 숫자 노름만으로는 고칠 수 없는 문제였다. 나는 개인 상담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 방식을 유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고객은 전부 빚에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들이라 꾸준히 상담을 받은 여윳돈이 없었다. 게다가 한 달에 두세 번씩만 만나서는 문제의 핵심인 행동을 고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분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 문제를 다루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행동 치료에 쓰이는 프로그램도 연구했고 다이어트 회사 웨이트 워처스의 사례도 연구했다. 비밀을 하나 알려주자면 웨이트 워처스는 마법 같은 다이어트 약을 팔지 않는다. 웨이트 워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살이 빠지는 이유는 화요일 저녁마다 사람들 앞에서 몸무게를 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는 참가자들은 마트에 가서도 달콤한 간식 앞에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다. 사람들은 그룹 안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을 바꿨다. 나는 살을 빼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돈 관리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지지해주는 소규모 모임을 모델로 두고 파산 신청을 눈앞에 둔 사람들을 위한 수업을 준비했다. 이 수업의 이름을 빚없는 삶이라고 짓고 희망이 부풀었다. 수업 첫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의자를 100개나 준비했다. 빈 프로젝트를 켜고 어색한 정장 차림으로 문 앞에 서서 내 수업을 듣고 인생이 바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날 수업에 참여한 인원은 4명뿐이었고 그중 돈을 내고 수업을 들어온 사람 단 3명뿐이었다. 참 소박했지만 어쨌든 시작은 시작이었다. 그 다음 수업에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왔고 그 다음 주에는 수강생이 더 늘어났다. 수업을 들으러 오는 사람은 점점 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파산 신청을 생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내 수업을 들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생각을 바꾸고 원래의 목표를 뒤집었다. 파산 신청을 코앞에 둔 사람을 돕는 일도 좋지만 파산 신청을 하기 한참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나는 수업 커리큘럼에 파산 관련 정보를 넣는 대신에 투자와 보험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자 출석부 페이지는 점점 더 늘어났다. 수업 횟수를 늘리고 새로운 반을 열고 그렇게 수강생도 계속해서 늘었다. 이내 나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수업하게 되었고 수업명도 변경한 커리큘럼에 좀 더 어울리도록 바뀌었다. 빚없는 삶이라는 수업명 대신
파이낸스 피스 대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몇 년 후 내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동영상 강의도 찍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100만 가구 이상이 내 수업을 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수업 내용은 조금 수정했지만 핵심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결국 행동이다.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가르치는 내용은 복잡한 기술이라기보다는 할머니가 이야기해주는 간단한 규칙에 가깝다. 즉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다. 나는 이러한 접근으로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나를 거쳐간 수백만 명의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은 이제껏 내가 했던 수업의 핵심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안내서다. 이 책을 다 읽은 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 참고하자. 여러분이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했거나 새 차를 사려고 했거나 저축형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했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거나 그게 무엇이든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려고 했다면 지금 당장 멈추자.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자. 나를 믿어도 좋다. 이 책은 여러분이 골치 아픈 일을 저지르거나 몇 년 동안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물론 이 책에 실린 내용이 깊이가 없고 세상 물정과 맞지 않다며 안이권 시선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비평가도 있다. 상관없다. 수업을 시작하고 책을 쓸 때 그런 사람들은 안중이 없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하는 감사 인사와 드디어 해냈다는 그들의 편지를 읽으며 보내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쏟고 싶지 않다. 머지않아 여러분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야기하는 편지를 나에게 보낼지도 모르겠다. 벌써부터 여러분의 편지를 읽을 날을 기다려준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페이지를 넘겨도 좋다. 제1장 저축. 부자가 돈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따라하기 쉬운 간단한 몇 가지 원칙만 알면 된다. 원칙은 간단하지만 그 원칙을 따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아주 험난할 것이다. 단순히 계산하는 것을 넘어 돈은 우리의 행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 문제에 지식이 미치는 영향은 단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80%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다. 우리는 각자의 행동에 따라 심각한 돈 문제를 겪기도 하고 많은 돈을 벌기도 한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행동이다. 이제부터 이 행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부자가 되는 단계별 돈 관리 법칙.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부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오랜 시간 가르쳐왔다. 많은 이들을 가르치며 부자가 되는 돈 관리 법칙을 단계별로 정리했고 나는 이를 걸음마 공식이라고 부른다. 내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파이낸셜 피스 대학교 교육 프로그램에도 이 걸음마 공식을 다루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차근차근 따라할 수 있도록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은 걸음마 공식을 안내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사람들이 이끌어 무시하고 지나치기 쉬운 저축, 투자, 뮤추얼 펀드, 보험, 부동산 등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세부 사항을 같이 다루는 좀 더 실용적인 안내서다. 여기서 잠깐 어제 읽은 책 중에 내용 기억나는 거, 운의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부분을 기억나는 부분 다시 한번. 운의 알고리즘에서 찾아봤는데 못 찾겠습니다. 어디 내용인지. 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단계별 돈관리 법칙.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부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오랜 시간 가르쳐왔다. 많은 이들을 가르치며 부자가 되는 돈관리 법칙의 단계별로 정리했고 나는 이를 걸음마 공식이라고 부른다. 내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파이낸셜 피스 대학교 교육 프로그램에도 이 걸음마 공식을 다루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차근차근 따라할 수 있도록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성공을 위한 로드맵. 걸음마 공식은 돈의 주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따라야 할 로드맵이다. 목표가 있는 것만 해도 훌륭하지만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 50세가 되기 전에 은퇴 자금으로 100만 달러를 모으는 게 목표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아주 훌륭한 목표지만 모은 돈 없이 대출을 2개나 낀 자동차를 굴리면서도 한도 직전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비전과 계획마저 없는 27세 전문인은 절대 이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럴 때 목표 지점까지 차근차근 방향을 안내해줄 가이드가 필요하다. 자, 이제 우리를 부자의 길로 안내해줄 걸음마 공식을 가볍게 살펴보자. 앞으로 이 책의 전반에서 자주 보게 될 내용이다. 걸음마 공식 1단계 비상자금 $1,000, 약 100만원 모으기, 연소득 $20,000,
2천만 원 이하는 500달러 모으기 약 50만 원. 걸마 공식 2단계 눈덩이 전략으로 빚 청산하기. 걸마 공식 3단계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모아서 완전한 비상자금 마련하기. 걸마 공식 4단계 수입의 15%를 은퇴 자금으로 투자하기. 걸마 공식 5단계 자녀 학자금을 위한 저축 시작하기. 걸마 공식 6단계 주택담보대출 청산하기. 걸마 공식 7단계 다른 사람과 기쁨 나누기. 걸마 공식은 단계별로 한 가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천리길을 떠난다고 생각해보자. 천리를 한꺼번에 갈 방법은 없다.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집중하며 에너지와 열정을 쏟다 보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곧 시작될 우리 여정도 마찬가지다.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 이제껏 우리의 자산 계획을 망가뜨렸던 자잘한 골칫거리들을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부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과는 영원히 작별하자. 이 책은 돈과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총망라해서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자산관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책을 꺼내보기 바란다. 준비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소제목 최우선 과제 최소한의 비상자금 모으기.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기 전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저축에 관심이 없었다. 2008년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 10년 동안 미국의 저축률은 마이너스에 가까웠다. 사람들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쓴다는 뜻이었다. 주머니에 들어오는 만큼 어떤 때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주머니를 빠져나가기도 했다. 사람들은 빚에 열광하며 고위험 대출과 어마어마한 주택담보대출로 빚잔치를 벌였다. 급할 때 움켜쥘 수 있는 지푸라기만 한 한돈이라도 예금 계좌에 넣어둔 사람 많지 않았다. 갤럽이 2008년 경제 위기 전 10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긴급 상황에서 빚을 내지 않고 5,000달러 즉 500만 원을 융통할 수 있는 일은 32%에 불과했다. 5,000달러를 쓸 일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5,000달러는 결코 넉넉한 액수가 아니다. 당시 설문조사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며 신용카드나 대출로 막거나 부모님께 손을 벌리겠다고 대답했다. 보호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인생과 맞서고 있는 셈이었다. 장담하건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 역시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 상황이 주는 압박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보자. 걸마 공식 1단계 비상자금 1,000달러 모으기. 이 단계를 여러분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대순위나 빨리 시작해야 한다.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자. 1,000달러 저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놓으면 보통 한 달 안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만약 연수입이 2만 달러 이하라면 비상자금의 액수를 500달러로 줄여도 좋으니 당장 행동하자. 중고시장에 쓸모없는 물건을 팔아도 좋고 밥상을 최대한 간소하게 차려 식비를 아끼거나 일하는 시간을 느려 수당을 받아도 좋다. 무슨 방법이든 좋으니 이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자.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1,000달러는 그리 큰 돈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를 가장 어려워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평소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1,000달러를 평생 손에 넣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다. 1,000달러를 어떤 특정한 목적 없이 그저 비상장업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아주 큰 결심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이제껏 살아온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지.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한 사나는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한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된 걸까? 고민만 하다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물러난 사람이 역시 많다. 삶을 망가뜨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보기 위해 정신을 무장하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결국 의지가 약해 백기를 든다. 변화가 항상 반가운 건 아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가끔 기저귀에 똥을 싼 아이가 되곤 한다. 냄새가 고약하지만 어쨌든 따뜻하잖아. 그리고 어차피 내 몸에서 나온 건데 뭐 어때? 말도 안 되는 뭐라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감수하려고 한다. 예금 계좌에 1,000달러를 저축하되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 조언이 큰 걸림돌로 느껴질 것이다. 이때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보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내 말을 제대로 따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보아야만 비로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소제목 탐욕스러운 부유층이 되지 않으려면 저축의 세계에 더 깊이 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나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모았으면 좋겠다.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당황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기쁜 일이 생긴 주변 사람을 마음껏 축하해주기 위해서 돈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저축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가르칠 때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돈을 모아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면 저희도 탐욕스러운 부유층과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오해를 하는 이유는 하늘이 정해놓은 돈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혹 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돈을 가진 것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돈이라는 수단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돈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한다. 돈이라는 물건에는 도덕성이 없다. 돈은 도덕적이지도 비도덕적이지도 않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이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문제일 뿐 돈은 아무 잘못이 없다. 돈은 벽돌이다. 벽돌로 남의 집 창문을 깰 수도 있고 교회나 병원을 지을 수도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벽돌은 아무 관심이 없다. 벽돌은 그냥 벽돌일 뿐이다. 하지만 사람 손에 지어진 벽돌은 주인의 성품대로 움직인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벽돌을 많이 가졌으니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벽돌이 없으니 좋은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판단하게 된다. 벽돌은 그저 쌓여 있을 뿐인데 왜 벽돌의 개수로 주인의 성품과 가치관을 평가할까? 나는 아주 부유하면서도 탐욕스러운 사람도 만나보았고 가난하면서 탐욕스러운 사람도 만나보았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반면 누구보다 경건한 마음을 가진 선한 부자도 만난 적이 있다. 분명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돈은 문제가 아니다.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으며 돈이 없다고 선한 사람이 되지도 않는다. 돈은 벽돌 같은 수단일 뿐이다. 셸리의 경험담. 카르마 공식 1단계를 마치고 큰 위기를 몇 번 겪었어요. 하지만 데이블 램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때마다 빚이 엄청나게 늘었겠죠. 하지만 비상자금 $1,000와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소제목, 비상금 모으기 위한 저축. 돈을 모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다. 첫째, 비상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둘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셋째,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다. 원하는 물건을 사고 자산을 늘리는 과정이 훨씬 재미있어 보이겠지만 비상자금을 마련하기 전에는 둘 중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비상자금이란 긴급 상황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돈이다. 가족과 함께 긴급 상황을 잘 정해두자. 예를 들자면 가족 소파를 장만하거나 휴가를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긴급 상황이 아닐 수 있다. 비상자금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보호해주는 보호장치 역할을 하며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린다. 생각해보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 무슨 일이 정확히 언제 터져서 얼마가 필요할지 알 수 없을 뿐이지 얼마든지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최소한의 비상자금 $1,000를 모으는 게 걸음마 공식 1단계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다. 걸음마 공식 1단계는 빚을 청산하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해 숨쉴 공간을 마련하는 단계다. 빚을 다 갚으면 다시 비상자금으로 돌아와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해야 한다. 걸음마 공식 3단계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모아서 완전한 비상자금 마련하기. 우리는 지금 수입이 아닌 지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족끼리 생계를 유지하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알아볼 것이다. 당신의 수입이 갑자기 끊긴다면 각종 공과금을 비롯한 꼭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돈으로 한 달에 총 얼마가 필요한지 하고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한 후 3에서 6개월째 생활비에 해당되는 돈을 모으면 된다. 소제목, 비상자금은 언제든 쓸 수 있는 상태로 두자. 나는 이 책의 9장에서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금의 유동성을 설명할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용 가능성을 유동성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비상자금을 유동적으로 당시 말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된다. 긴급 상황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현금을 내어줄 때까지 일주일씩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 언제든 쓸 수 있는 상태로 자금을 보관해야 된다. 그렇다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거나 장을 볼 때 사용하는 생활비 계좌에 비상자금을 넣어두라는 말은 아니다. 다른 자금과 섞인 비상자금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너무 유동적이어서 물 새듯 새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비상자금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다른 자금과는 섞이지 않아야 한다. 실수로 써버리지 않도록 시야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두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쉽게 찾았을 수 있는 상태로 비상자금을 보관하자. 비상자금을 보관하는 방법은 9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뮤추얼 펀드의 머니마켓 계좌를 추천한다. 이 계좌를 이용하는 생활비와 별도로 비상자금을 관리할 수 있고 돈이 필요할 때도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바로 찾을 수 있다. 양도성 예금 증서만큼 금리가 높지는 않지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 비상자금은 돈을 굴리기 위해 존재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해 놓는 돈이다. 남성들은 특히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한다. 사람들이 비상자금으로 준비하는 급여가 보통 $10,000, $10,000원에서 $15,000 정도다. $1,500만. 엄청나게 많은 액수고 그 정도의 금액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나처럼 뭐든 계산하고 보는 사람들은 $15,000를 머니마켓 계좌에 넣어둔 대신 수익률이 좋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 머리를 굴려보기도 한다. 그러나 비상자금은 투자가 아닌 보험이다.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몇 년 전 내 책 사인회에 온 한 여성의 이야기다. 화가 단단히 난 얼굴로 차례 기다리던 그녀는 드디어 내 앞에 서자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정말 너무 화가 나요. 당신 책에서 하라는 건 뭐든 했어요. 허리가 휘도록 일어서 빚도 다 갚았고 비상자금도 $12,000나 모았어요.
근데 여기 오는 길에 글쎄 트럭이 고장나서 견인되었죠. 수리비로 $1,000가 나오는데 정말 화가 나 죽겠어요.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고 말했다. 왜 화가 나요? 저 여태 12,000달러 모았잖아요. 그 돈으로 당장 차를 고치면 되죠. 그 순간 굳어있던 그녀의 표정과 자세가 풀어졌고 그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스트레스와 긴장까지 단번에 날아간 듯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비상자금으로 예상치 못한 저 지출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계획 없이 살 때는 자동차가 고장나는 즉시 우리의 자산도 위기를 맞았다. 자동차가 고장난 데는 곧 자동차가 고장났지 나도 큰일이다는 가 되고는 했다. 하지만 비상자금이 있다면 다르다. 걱정 없이 차를 고치는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없이 좋다. 빚을 청산하고 비상자금까지 마련하여 과제를 멋지게 완성한 이 여성 역시 차 수리비로 $1,000를 결제하기 전까지는 파이낸셜 피스, 경제적 자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소제목 물건을 사기 위한 저축. 저축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다. 이제 우리는 빚을 지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저축을 해야 된다. 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 저축할 때는 그 돈을 감채기금으로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 저녁에 손님 치즈를 한 번만 더 했다가는 식탁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라고 해보자. 여러분이 평범한 소비자라면 당장 가구점으로 달려가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고르고 제품의 정가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바가지 쓰겠다고 동의하는 것과 다름없는 90일 무이자 결제 서류에 사인도 할 것이다. 자, 이제 다음날 식탁이 집으로 배달된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 여러분 지금 삶을 팔아넘기겠다고 사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할부와 90일 무이자 결제에 대해서는 6장에서 자세히 다룰 테니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자.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자면 90일 무이자 결제를 한 사람 중 열의 9은 물건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한다고 한다. 일부 금액을 갚더라도 90일 안에 전체 대금을 갚지 못하면 물건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이자가 산정되기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은 금세 어마어마하다. 할부는 어떤가? 24개월 할부를 결제하는 경우 이자율은 보통 24%다. 총 $4,000씩 자책들을 매달 $211씩 총 $5,064를 주고 구매하는 셈이다. 여러분은 좋은 조건으로 가구를 샀다고 생각하겠지만 속았다. 계획 없이 반쯤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대가로 여러분은 2년 동안 빚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1,000는 더 쓰고 말았다. 억울하지 않은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가구값을 현금으로 내는 것이다. 구닥다리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할머니가 쿠키를 담아둘 뻔한 유리병에 몇 달 동안 돈을 모아보자. 예전에는 다들 이렇게 돈을 모아 물건을 샀다. 내가 추천한 방법으로 가구를 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물건값을 감채기금이라 생각하고 준비금이 얼마가 필요한지와 그 돈을 모으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따져 한 달 저축액을 정한다. 매달 할부금으로 $212를 갚는 대신 그 같은 금액을 저축하면 불과 18개월 만에 식탁 세트를 살 수 있다. $211씩 18개월이면 $3,80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여러분의 계산이 맞다. 그러나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한마디 하자면 현금 $3,800를 주고 가구점 직원에게 보여주면은 그 거래는 즉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빚도 지지 않고 $1,000 이상 저렴하게 가구를 살 수 있다. 정말 좋은 계획이다. 계획이지 않는가? 우리 자녀들이 이런 교훈을 일찍 깨닫고 지혜를 발휘해 자동차를 사면 어떨까? 첫 차를 살 때는 물론 평생 자동차 할부금에 시달리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이다. 자동차 할부금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은퇴할 때면 평생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데 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다. 소제목 부자가 되기 위한 저축을 하는 마지막 이유는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 부분은 9장과 10장 뮤추얼 펀드, 퇴직연금, 학자금 등에서 다루며 더 깊게 설명할 것이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자. 자기 절차가 여세다. 부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몇십 년 동안 매달 저축을 하기란 절대 쉽지 않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한 25세 청년은 은퇴까지 40년 넘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40년, 30년, 20년처럼 먼 미래만 생각하다 보면 저축해야 될 돈을 다른 방해 요소들에 뺏기기 쉽다. 자기 절제는 어렵고 성가시며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나 역시 절제를 좋아하지 않지만 절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실은 참 좋아한다. 식단 계획과 운동 계획을 지키면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가족이나 친구를 보살피기 위한 사소한 규칙을 지키면 관계가 돈독해진다. 나 역시 돈 관리 규칙을 정하고 나니 돈도 모이고 여유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절제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만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랬다간 틀림없이 재앙을 맞는다.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에 현혹되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 파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불을 쌓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며 지름길도 없다. 사람들이 이 여정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다. 만약 불을 쌓는 일이 쉬웠다면 지금쯤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 예산에서 매달 100달러를 10만 원을 절약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25세에서 60세까지 경제 활동이 가능한 나이인데 평균 수익률이 12%인 시장에 매달 100달러씩 투자하면 110만 달러를 쥐고 은퇴할 수 있다. 매달 100달러만 아껴도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100달러는 저녁 식사나 통신 요금으로 쉽게 써버릴 수 있는 액수다. 어느 예산에서 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지 생각나는가? 그럴 것이다. 누구든 예산에서 100달러 정도는 어렵지 않게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예산에서 40년 동안 어김없이 시계바늘처럼 지키기가 과연 쉬울까? 절대 쉽지 않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디선가 방해물이 나타나 여러분의 돈을 빼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목표를 유지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며 그 노력의 대가는 여러분을 아주 멀리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리의 마법. 일찍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는 부의 법칙이 하나 더 있다. 복리에 관해 얘기해보자. 복리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연 이율이 10%의 투자 상품에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약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계좌에는 1,100달러가 있을 것이다. 원금 1,000달러의 1년치 수익 10%는 100달러가 정해 더해진 금액이다. 이 1,100달러를 다음 1년 동안 계좌에 그대로 넣어두면 두 번째 해가 끝날 때 계좌 잔고는 1,210달러가 된다. 이렇게 잔고는 계속 늘어난다. 원금의 10%가 아니라 현재 가치의 10%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커진다. 계좌가 불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결국 이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 듣기만 해도 부끄러우지 않은가. 내 첫 번째 책에 복리 설명이 되어 있다. 배는 19세부터 26세까지 8년간 매년 2,000달러를 12% 복리 투자 상품에 투자할 계획이다. 200만 원을. 그리고 65세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 아서는 27세부터 65세까지 39년간 매년 2,000달러를 벤과 동일한 상품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면 65세가 되었을 때 아수와 벤 중 누가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을까? 믿을 수 없겠지만 8년간 총 16,000달러를 투자한 벤이 39년간 78,000달러를 투자한 아서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더 적은 액수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벤은 70만 달러라는 큰 차이로 아서를 앞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벤이 투자를 더 빨리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서보다 8년 앞서 복리 이익을 거두기 시작한 벤은 200만 달러를 손에 쥐고 은퇴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행동하자. 젊든 아니든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젊다고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니 방심하지 말자. 40대가 넘었다고 후회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시간은 충분하다. 옳은 방향을 찾아 움직이는 데 늦은 나이는 없다. 계획이 전부다. 이렇듯 자산을 늘리는 과정은 전혀 신비로운 일이 아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식은 필요 없다. 다만 실행에 옮기기가 힘들 뿐이다. 아무런 계획 없이 상황에 따라 행동하고 사는 편이 누구나 훨씬 쉽고 편하다. 하지만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목표를 알아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동안 올바른 규칙을 세워서 실천해야 된다. 금융기관의 철저한 마케팅 계획,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산 계획은 남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쉽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은 이번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한 끝에 최소한의 비상자금 1,000달러를 모았고 그 돈을 보관한 새 예금 계좌를 열었다. 바로 이 순간 역사적으로 가장 정교하면서 지금도 아주 탄탄한 마케팅 기계에 시동이 걸린다. 이 기계를 우리는 금융기관으로 부른다. 이들은 역사 속 그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훨씬 더 많은 광고비를 들여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고객에게 상품을 파는 수완도 아주 뛰어나다. 고객 계좌를 열면 며칠 뒤 새 신용카드가 집으로 배달될 것이다. 카드와 함께 온 안내서에는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 아닌가? 은행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 거. 하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사양해야 할 일이 있다. 안내서에 깨알 같은 글자들을 자세히 읽어보자. 새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카드 수수료 18%가 발생한다고 적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평범한 소비자라면 18%나 되는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멍청이가 어디 있어. 내가 그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빌릴 거라고 생각하는 당치 않지.
라고 생각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기겠지만 어쨌든 긴급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만 있자며 지갑에 새 신용카드를 넣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자동차가 고장이 난다. 긴급 상황이다. 아이들이 피자가 먹고 싶다며 투정을 부린다. 역시 긴급 상황이다. 여름 방학 동안 아이들의 키가 쑥쑥 커버려서 새 학기에 입을 옷이 필요해졌다.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생일을 맞은 아들 친구에게 장난감을 선물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우정에 금이 갈지도 모른다는데 이것도 긴급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생긴 그 다음 달에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으면 여러분은 아마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대체 $1,000를 누가 썼지? 긴급 상황에만 쓰기로 한 돈이었는데 대체 어디다 쓴 거야 하고 탄식 섞인 혼잣말을 뱉으며 새 집안을 둘러보는데 새 텔레비전도 새 컴퓨터도 보이지 않는다. 새 옷장을 샀다거나 하와이에서 이국적인 풍경을 즐기며 휴가를 보내지 않았는데 $1,000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때 계획마저 없다면 이러한 상황을 자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계획에도 없던 $1,000를 쓰는 동안 계획한 바를 완벽하게 성공시킨 이가 있었으니 바로 카드 회사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러분의 금리 6%를 지급하는 예금 계좌에 $1,000를 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은행은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여러분이 다시 자신들에게 돈을 빌리도록 한 다음 그 이자를 10%, 18%나 붙인다. 은행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낸다. 앞으로도 이 얘기했듯 이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도가 텄다. 모든 건 나에게 달려있다. 이 책은 이제껏 여러분이 생각해본 돈에 대한 개념을 180도 바꿔놓을 것이다. 특히 이제껏 보고 들으며 익힌 자산관리 방법을 완전히 뒤집어볼 것이다.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심도 있게 공부해 실행에 옮긴다면 보통 사람들과는 반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고 그게 남들에게는 조금 특이한 사람을 비칠 수도 있다. 행동 양식을 바꾸려고 하면 상점, 기업, 광고,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여러분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라고 할 것이다. 오래전에 나도 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압박은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 아내 샤론과 내가 빈털때가 된 후 자산 계획을 바로잡기 시작하면서 분명해진 것들 몇 가지 있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산 관리에 대한 조언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돈을 빌리라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였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빈털터리 경제학 교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내 친구는 돈 없는 경제학 교수가 손가락 없는 목공예 스승과와 다르게 무엇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언제부턴가 미국에서는 가난이 평범한 상태가 되었다. 신용카드의 의지에 생활하면서 자동차 할부금에 허덕이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를 평범하다고 여긴다. 언제 긴급 상황이 닥쳐 패닉에 빠질지 모를 위태로운 삶이 평범한 삶이 된 것이다. 나는 마치 평범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했고 차라리 이상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남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아야 남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믿는다. 남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아야 남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믿는다.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며 규칙을 따를 마음의 준비를 한 뒤에 반드시 돈의 주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면 미래는 활짝 열려있다. 앞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데 감격하며 돈 걱정 없이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이런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면 이 책을 끝까지 읽자. 앞으로 함께 살펴볼 것들이 정말 많다. 제가 해냈어요. 자, 소재 20대 중반의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목사님이 사는 곳과 저희가 사는 곳이 너무 멀어서 여의치가 않더군요. 목사님께 말씀드리니 데이블 램지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보라고 권장하시더군요. 저희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열린 선생님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했어요. 당시 남편은 학생이었고 저는 정규직이었지만 낮은 임금을 받으며 1년 조금 넘게 일한 상태였어요. 신용카드 빚이 3,500달러, 35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데이블 램지 선생님을 만난 후에 4개월 만에 신용카드 대금을 다 갚고 $5,000나 저축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는 보통의 신혼부부라면 하지 못할 일을 해냈어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요. 결혼 축의금 $3,000를 들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데이블 램지 선생님이라면 그 돈을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만약 데이블 램지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보통의 젊은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노는데 돈을 다 써버렸을 거예요. 데이블 램지 선생님은 저희가 저축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와주었고 그 덕분에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답니다. 텍사스주 잭슨빌에서 메로더스. 이 장의 포인트. 자, 1번 저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 2번 비상자금을 위해 물건을 사기 위해 그리고 부를 쌓기 위해 반드시 저축하자. 3번 배우자와 함께 어떤 상황이 진짜 긴급 상황인지 이야기해보자. 복습해보자. 1번 저축을 방해하는 요인은 뭔가. 2번 걸음마 공식 1단계를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뭔가. 당신도 1단계가 어렵게 느껴지는가. 3번 긴급 상황일 때 빚을 지는 이유는 뭔가. 4번 돈의 도덕성이 없다는 말은 무엇인가. 돈과 벽돌은 어떻게 비슷한가. 5번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돈 관련 긴급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2장 돈.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 돈 관리법이 달라진다.